네, 2024년 한 해 국내외 경제를 돌아봤을 때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해서 먼저 가벼운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한국 경제를 막론하고 세계 경제 70억 인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것 바로 미국 대선 결과죠. 트럼프? 예.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뭐 재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트럼프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발생했었던 것 11월부터 그게 하나의 중요한 2024년을 회고했을 때 변수였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변수가 25년에도 연장되는 변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변수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주제라고 한다면 또 연초니까 바로 CES입니다. 이건 2025년 1월의 주제지만 CES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보여주는 자리예요. 박람회니까 상용화된 제품보다는 상용화될 제품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중에 몇몇 기업들은 혁신상을 받기도 하고요. 저도 매년 1월이면 CES에 참석을 하거나 참석을 오프라인으로 참석 못할 경우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가 더 좋냐 그러면 온라인 참석이 더 좋습니다. 오가기 힘드니까요. 오가기도 힘들지만 가면 정말 너무 사람이 북적북적해서 제대로 뭔가 그 기술 쇼나 이런 것들을 체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나 정말 봐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호텔도 복잡하고 교통도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에 1월 초에 가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정도예요. 제가 네. 뭐 CS랑 제가 싸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 정말 2025년 하반기에 어떤 기술 기반 제품들이 일상으로 들어올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봇의 일상화가 시작될 겁니다. 로봇의 일상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 1월 둘째 주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CES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명확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24, 25년 또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변수가 뭐 속상하지만 바로 비상계엄 선언 사태의 여파 이런 정치적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국가 신인도가 정말 말 그대로 추락한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정치적인 편에 서서 좌가 옳다 우가 옳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적 리스크는 다른 말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치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르죠. 향후 어떤 정국이 펼쳐질지 모르죠. 그 모르는 걸 불확실성이라 하고 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PE사들을 통해서 한국 기업 함께 매수하자 했던 투자자들이 다 투자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치 국면이 어떤 방향이라도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다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그것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주식 투자, 국내 우리 한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좀 이게 끝나고 들어오겠다. 한국장은 국장 떠나 있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역시 외환 시장에서도 원화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져 있고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한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멈춰지게 만드는 변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한다면 하나가 트럼프, 두 번째가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이 정치적 리스크. 이게 24년 하반기를 또 25년 상반기를 결정지어 놓는 3대 요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살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 2024년 가을에 빚어졌던 일이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 역시 꾸준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건 CS2025. 여기서는 AI와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젠슨항 CEO가 9년 만에 기조연설했었잖아요. 더 자세한 소식은 경인남 시그니처에서 아, 또 네. 말씀해 주시는 네.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뭐 홍보 영상은 아닌데 아, 네, 네. 말씀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 매입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경우에도 발을 뻗치고 있는데요. 또 한국 경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이 탄력성, 이 resilience라는 표현을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한국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resilience는 어쨌든 어 2024년 12월부터 일종의 붕괴된 이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무너졌는데 다시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올 걸 기대한다. 역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취약적인 그런 구조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국면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도록 할 걸 기대한다라는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25년에 정말 이 불안한 이런 요소들 앞에 말씀드렸던 3대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히 트럼프의 강한 드라이브가 미국으로의 기업의 이동, 미국으로의 기술 인재의 이동을 유도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공장지면 공장만 가는 게 아니고 돈만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다 따라갑니다. 저 정말 그런 주재원 교육 많이 가거든요. 삼성그룹의 주재원 교육, LG그룹의 주재원 교육, SK그룹의 주재원 교육. 이 주재원 교육 가면 정말 난다긴다 하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미국이기 때문에 가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야 한국에서 돈 벌든 미국에서 돈 벌든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인재들도 한국에서 경력 쌓든 미국에서 경력 쌓든 경력 쌓으면 되는 거예요. 가게나 기업은 저마다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기업도 잃고 자본도 잃고 인재도 잃고 그러면 한국이 가져가고자 하는 큰 그림, 빅픽처 예를 들면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이런 움직임 속에 정말 말 그대로의 탄력성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만의 기술력, 남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력.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다른 건 몰라도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대, 15대 주력 산업에 있어서는 해당 주력 산업 내 특정 항목만큼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야만 하고 그게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함부로 너 공급망 차단할 거야? 너 관세 때릴 거야? 이런 함부로 보는 공격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게 하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자원도 없어요.
어차피 인구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 3억 5천이고 중국 12억인데 인구 가지고 할 거예요? 자원 가지고 할 거예요? 토지 가지고 할 거예요? 뭐를 가지고 경쟁력을 내세울까요? 유일한 게 기술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몇몇 영역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 중심 국가가 돼야 됩니다. 기술 중심 국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중심 국가. 더 적극적으로 R&D 예산을 더 적극 포진하고 많은 기업들에게 R&D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쓸 경우 이런 뭐 법인세 감축이라든가 이런 베너핏을 좀 제공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과 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를 희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술력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여기서는 말씀해 주셨던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오늘 속보로 엔비디아가 삼성의 GDDR7 탑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계속된 R&D 투자가 감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2025년도 경제를 전망했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지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뭐 네. 예를 들어 벌써 뭐 미국채 20년물은 5%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물가도 그렇고 환율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산업단에서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코멘트해 주실까요? 네, 거시지표와 산업을 두 가지를 보면 하나만 꼽자면 저는 25년에는 환율이라고 환율이요. 보죠. 예, 환율이라는 지표가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는가? 그 장기화된다면 환율이 우리나라의 물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수입 물가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율에 따라서 물가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지체케 만들겠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거시경제의 핵심이 물가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의 모든 국면을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물가, 금리, 시장. 물가가 너무 높게 치솟았으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점이었다. 근데 2022년 전 20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고 경제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죠. 결국 경기, 금리, 시장 이렇게 영향을 줬었어요. 그런데 2025년은 환율이 결정을 진다. 환율, 물가, 금리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저도 오피셜 클럽을 열었고 그 오피셜 클럽에서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매주 또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지표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매주 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뵙고 더 깊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오피셜 클럽이고 이 오피셜 클럽에서 이런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산업도 말씀 주셨는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대표적인 그 변수가 바로 지정학적인 기류 변화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트럼프라는 인물됨이 워낙 정말 이 나토에서 탈퇴를 결정하려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탈퇴를 안 한 거니까, 또 그뿐 아니라 바이든식 어떤 가치 외교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래 외교를 꾀한다. 그런 과정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든가 뭐 이런 걸 거래 툴로서 쓰고 있어요. 대신에 많은 국가들이 뭐 하려 해요? 이런 외교적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서
국방 예산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죠. 그 속에서 또 미국은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방위 산업, 글로벌 방위 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결국 이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뭐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도 트럼프식 어떤 지정학적 공격, 관세 전쟁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산업의 실적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외교적, 안보적 그런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기조에 깔린,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그 행간의 의미 이런 것을 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왜 기업 보고서들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아주 안 좋다라고 내기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먹구름,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밴드를 만든 적도 없고 카카오 뭐 이렇게 뭐죠? 카카오 스토리인가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단체방. 단체방 예. 같은 걸 만든 적도 없고 한데 그런 것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거 없애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류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소통하고 또 매주 어떤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드릴 자리가 필요하다고 좀 느껴서 오피셜 클럽을 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고정 댓글창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이번에 HBM3E, 뭐 HBM4, 뭐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 만다 하는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럼 기업에도 계속해서 출강도 나가시니까 이게 왜 이런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이게 왜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지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기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 시기는 공부를 해가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